봅시다. 정지용의 향수랑 이휘일의 저곡정과 팔곡인데, 자, 일단 여기 10페이지에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에서 정지용이라는 작품 꼭 알고 계세요. 정지용의 향수는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 교과서에 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지용이랑 시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시를 왜 쓰냐 했었죠? 시는 뭘 전달하기 위한 문학이었어?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이었는데, 정지용 시인은 감정과 정서보다는 이 사람은 이미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지용의 시는 뭐라 하냐면 한편의 산수와 같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에서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기보다는 되게 그 이미지를 보여줘. 그렇기 때문에 정지용 시인의 작품에서 만약에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 작품은 뭐 공감각적 이미지 혹은 감각적 이미지 아니면 뭐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를 썼다 하면 다 맞는 답입니다. 웬만하면 정지용 시인 작품은 다 99%가 이미지, 심상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지용 시인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정형시예요. 정형시란 건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형식이 정해져 있던 건데 여러분들 지금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봐봐. 첫 번째 연은 4줄이야. 4행 있고 그 다음에 후렴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 4줄 있고 후렴구 하나 있고, 4줄 있고 후렴구 하나 있고, 4줄, 여긴 또 5줄이고 후렴구 하나 있고, 4줄 있고 후렴구 있어요. 후렴구가 있기 때문에 딱 형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용 시인의 작품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이고 이를 통해서 안정감을 취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은 무슨 작품이냐면, 향수가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거는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보다는 그리워하는 고향의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향수라는 게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건데,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주로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고향의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부터 끝까지 네 번째 연까지 계속 그런 모습 보여주죠. 자신이 그리워했던 고향의 이미지,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지용 시인 작품은 감정과 정서보다는 이미지가 조금 더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 가작품과 관련된 보기 작품은 보기는 3번이었거든요. 3번 보기 보시면 엄청난 힌트가 있는 건 아닌데, 선생님이 한 설명을 천천히 읽어보면 심리학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태도 또는 행동이 지향하는 특성을 장소 애착성이란답니다. 가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장소 애착성이 형성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가에서 장소 애착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여기까지 읽고, 이 작품은 고향에 대한 애착성,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작품이구나, 이 정도까지 파악하시고 가작품 천천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민호 앞에 보고. 네. 자, 가작품 천천히 한번 보시면,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답니다. 실개천이란 건 여러분들 그냥 천에 그냥 얇은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정도는 아니고 한강 정도도 아니고 그냥 좀 성북천까지도 아니고 한 성북천보다 조금 얇은 그 정도의 천을 실개천이라는데, 이 실개천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데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건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실개천이 마치 사람처럼 옛 이야기를 지줄댄답니다. 이건 무슨 표현 방식?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학서였죠. 의인법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휘돌아 나간답니다. 휘돌아 나간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개천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실개천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휘돌아 나간답니다. 이건 무슨 표현 방식? 화류법 써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법과 화류법이 둘 다 쓰인 게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입니다.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거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실개천은 사람이 아니고요. 휘돌아 나간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하는 것인데 생명이 없는 실개천이 마치 휘돌아 나간다 얘기를 했으니까 화류법 체크할 수 있겠고요. 얼룩배기 황소가 나는데 얼룩배기란 것은 색채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체크할 수 있겠고요. 해설피란 건 되게 여유롭게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금빛, 게으름, 울음을 너무 중요한데 자, 천천히 한번 보시면 금빛, 게으름, 울음이랍니다. 금빛이라는 건 색깔이죠. 우리 색깔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 오감 중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시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빛은 시각적 이미지고요. 울음은 청각적 이미지거든요. 어라, 시각적, 청각적인 감각적 이미지가 같은 곳에 두 번이나 등장했네요. 이건 무슨 표현 방식이죠? 공감각적 이미지죠. 근데 마치 청각적 이미지인 울음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금빛이 납니다. 그럼 얘는 뭐뭐의 뭐뭐화야? 청각에 시각하겠죠? 자, 다시 공감각적 이미지는 이따 다시 한번 할 텐데 공감각적 이미지는 감각적 이미지가 두 번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두 번 등장했냐면 청각적 이미지인 울음이 마치 색깔을 가진 것처럼 금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금빛이 뒤에 있는 울음을 꾸며주는 청각의 시각화가 등장한 금빛, 게으름, 울음 파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등장하였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까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진짜 이칠까 말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강조하기 위해서 물음표 쓴 거야? 그럼 강조하기 위해서 물음표 쓴 게 무슨 표현 방식이었지? 그렇지. 서리법은 의문형으로 끝내긴 했는데 이게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나타낸 거였죠. 그 다음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랴 파트는 1연 끝나고도 등장하고 2연 끝나고도 이렇게 등장하고 3연 끝나고도 등장을 하고요. 4연이 끝난 다음에도 등장하고 5연이 끝난 다음에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연 끝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후렴구라 했었거든요. 자, 후렴구는 효과가 4가지나 있었습니다. 뭐뭐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 강조. 왜 강조하는 거야? 후렴구가? 반복되니까. 그렇지. 반복되면 뭐 했어? 반복되면 의미만 강조해? 운율 형성하지. 그 다음 또 후렴구가 쓰이면 효과가 4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나머지 2가지는? 어채! 구조적인 안정감 혹은 통일성 느낄 수 있고 또 마지막 연 끝날 때마다 등장하네. 마지막 끝이지. 연 끝날 때마다 딱 나오네.
그래서 우리는 이 후렴구가 여기까지가 1연이겠구나, 여기까지가 2연이겠구나 파악할 수 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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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을 구분해 주는 거였죠. 뭐 민혁이랑 준교는 처음 듣는다 치더라도 이거 모르면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후렴구가 쓰이면 구조적인 안정감, 통일성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렴구 등장할 때마다 여기가 1연이겠구나, 여기까지가 2연이겠구나는 연을 구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연으로 마시면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이라고 합니다. 질화로란 거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되거든. 불 때는 곳, 장작되는 곳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이랍니다. 여러분들 질화로에 불을 또 언제 붙이죠? 따뜻할 때 붙여? 아니면 추울 때 붙여? 추울 때지. 그럼 이때 시간은 좀 계절은 어떠겠어? 겨울이겠죠? 그래서 재가 식어진다는 걸 통해서 계절적 배경인 겨울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때 질화로에 언제 불을 붙이냐면 저녁밥 하면서 불을 붙이거든요. 저녁밥 지으면서 불을 빡 때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밤늦게까지 그냥 계속해서 불을 붙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앞에서 불을 넣는 게 아니잖아. 언젠가 불이 꺼지게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란 시간에서 깊은 밤까지, 시간의 경과까지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깊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도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 질화로에 불을 떼는 시간은 보통 저녁 먹을 때 떼는 건데, 이 저녁에 넣은 불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서 깊은 밤, 한 밤 10시, 11시쯤 되면 서서히 불이 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 6, 7시에서 10시, 11시라는 시간의 경과도 체크할 수 있고, 재가 식어지는 시간은 보통 밤 10시, 11시라는 깊은 밤이라는 시간까지 체크할 수 있다 보니까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이란 파트는 겨울과 깊은 밤이라는 계절적, 시간적 배경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과 관련된 문제가 몇 번이었냐면 6번이었죠. 그래서 6번 보시면 6번에 1번이 적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소재, 재라는 상태 변화를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쵸? 재가 식어졌다는 게 저녁에서 깊은 밤까지 시간이 지나갔던 거니까 시간의 경과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답니다. 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대. 여러분들 보통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야? 사람이지. 사람이 이렇게 막 말을 타잖아. 근데 소리가 말을 타고 다닌대. 의인법도 체크할 수 있고, 또 소리라는 건 청각적 이미지인데 우리 말 탄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시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청각과 시각이 둘 다 등장하는 공감각적 공감각적 이미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치 소리 청각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화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 밭인데 우리 밭 어디서 볼 수 있어? 시골에서 볼 수 있죠. 그럼 얘 되게 농촌과 관련된 시어네. 농촌과 관련된 시어 등장하면 무슨 분위기 느낄 수 있댔어, 우리 예전에? 그렇지.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토속적 시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향토적인 분위기를 체크할 수 있겠죠. 향토적이란 건 다 비슷한 말이었죠. 향토적, 토속적, 전원적 다 비슷비슷한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옅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보이시는 곳 합니다.
집벽이란 거 역시 지프로 만든 베개인데 우리 보통 베개 지프로 안 만들죠. 지프로 베개를 만들었던 거는 토속적인 시업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옅은 졸음에 아버지가 늙으신 아버지가 이게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고단한 농사일로 주무시는 겁니다. 지금 이연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신이 그리워했던 고향은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황소가 음매하고 울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리워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밤바람 소리가 말에 달리고 아버지가 고단한 농사일로 이렇게 졸고 계신 게 바로 자신이 그리워하던 고향의 모습, 이미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면을 가시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한데 이 그립다는 건 뭐냐면 그리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를 직접 체크할 수 있고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옛날에 해본 적 있나? 여러분도 비비탄 총으로 싸운 적 있나요? 비비탄 총으로 한 번도 친구들끼리 싸운 적 없어? 저희는 그 5단지 저희 아파트 5단지에 피라미드가 있었거든? 피라미드가 있어서 여기에 또 기분 좋게 여기에 뭐 하나 있고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도 혹시 서든어택이란 게임 아시나요? 네, 서든어택 했습니다. 여기서 A팀, B팀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애들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애들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깃발 세워놨어. 그래서 비비탄 쏴가지고 여기를 깃발 채가는 게 이기는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비탄 비쌌단 말이야.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용돈으로 겨우겨우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 총 쏘고 총 비비탄 한 방 한 방 쏘고 나서 이 게임 끝나고 나서 여기 이게 모래밭이었거든요. 그 모래밭에 이게 숨겨져 있는 그 비비탄 하나하나 다 주웠거든.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그거 먼지 묻어 있으니까 먼지 낀 상태에서 총 넣으면 이게 막히거든. 그래서 이제 수도가 가서 한번 다 씻고 말리고 다 재사용했단 말이야. 우린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얘도 똑같은 겁니다. 얘도 어렸을 때 화살놀이 한 거야. 화살놀이 하는데 그 화살을 마음대로 막 쏘고 나서 이제 그 화살이 어디 풀섭에 들어왔을 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화살이 끝났네 이게 아니라 화살 다시 써야 되니까 풀섭 이습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화살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자기가 어렸을 때 동심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면에서는 무슨 모습이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았던 고향의 이미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 다음에 사연으로 가시면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이네 뭐뭐 같은 있네 뭐뭐 같은 있으면 무슨 법? 전화! 뭐뭐 같은 있으면 무슨 법? 이거 아는데 아는데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 듯이 은유랑 내가 절대 까리지 말라 했던 거. 직유법. 비유법 중에 직유법 하나 쓰고 있고요.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안해인데 이건 아내야.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네 번째 연에 등장했던 고향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어린 누이, 자신의 어린 여동생과 자신의 아내가 사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일했던 거야. 그러니까 발까지 벗었기 때문에 얘가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모습은 되게 가난하고 고단한 고향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연에 등장한 것은 가난하고 고단했던 고향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가난하고 고단했다 해서 이 고향을 싫어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난하고 고단했던 고향의 모습 역시 너무 그립다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 연. 하늘에는 서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매기,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하고 있는데, 하늘에는 서금별인데, 이 서금별이라는 게 뭐냐면 듬성듬성 별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한밤 새벽에 듬성듬성 있어? 아니면 한 4시, 5시 해 뜰 때쯤 별이 듬성듬성 있어? 해 뜰 때쯤 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어? 깊은 밤이었잖아. 깊은 밤이었는데 이제 그 깊은 밤에서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해가 서서히 뜨는 새벽까지 시간이 됐단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서금별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또 체크할 수 있고요. 새벽이라는 시간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인데, 초라해서 또 가난하고 고단했던 고향의 모습인데, 근데 이렇게 가난하고 고단하고 초라한 집이, 고향이 싫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았다는 거야. 왜? 그때는 가족끼리 도란도란했기 때문에 고향을 긍정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의 모습이 옛날에는 되게 가난하고 고단했던 모습이긴 한데, 그때 고향에서는 가족끼리 다 도란도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고향이 그립고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입니다. 어렵지 않죠? 재밌어.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 가와 나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 1번, 가의 1연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2연과 5연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사항을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답니다. 1연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 있었죠? 금빛 게으른 울음. 그다음 2연에서는 청각적 이미지, 밤바람 소리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고, 5연에서도 이거 어딨어? 5연에서도 청각적 이미지는 여기 도란도란 거리는 게 청각적 이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1번 적절한 답이고요. 2번은 나니까 넘어가고, 3번 가의 2연에서는 구체적 소재를 통해 공간적 배경이 농촌임을 보여주고 있다. 2연에서는 뭐 등장했었어? 밭이랑 집벽에 이런 거 등장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농촌인 거 알 수 있고요. 4번 가의 3연에서는 의인화를 통해 자연물을 예찬하고 있다. 일단 의인화가 등장했는지 등장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지용의 향수에서 자연물을 예찬하고 있는 게 있었어? 예찬 자체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 4번인 겁니다. 시원아 힘내! 야, 이제 30분이야. 저번 주는 체육대회하고 가서 힘들었다고 하고, 오늘은 또 누가 강화하고 터져가고 이러고 하고. 정신 차려! 너는 저번 주 상담 때 더 뭐라 했어? 열심히 한다며? 기말고사 빡세게 한다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힘든 게 뭔지 보여줘? 이거 누가 PC방, 그러니까 PC방 갔다 온 거 깔끔하게 강화 성공하고 왔어야 될 거 아니야. 했는데 더 강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강화하고 성공했어야 될 거야. 성공했는데 더 했어요. 몇 강까지? 아니 6번. 6강을 하는 거야? 아니요, 한 3,000원 이렇게 보내는데 2,000원이니까 그거 더 써가지고 오늘 2,000원 손해봤어요. 타짜야? 저 원래 그런 거 잘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의 화자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1번 가의 화자는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현재의 시련을 극복하고 있나요? 이런 내용 없었죠, 가에서. 2번 가는 세속적 욕망과 거리를 두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없었고요. 3번 가의 화자가 이웃과의 교류를 피하고 있는 거 뭐 찾아볼 수 없었지. 4번
가의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던 건데 이건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자신이 원하는 거, 그래 자신이 그리워하는 사항 얘기하고 있는 거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그냥 세모표 치고 넘어가고 5번 가의 화자는 특정한 인물들의 행동을 떠올리고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왜? 아버지가 졸고 있댔잖아. 그 다음에 누이랑 아내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그럼 우리는 나를 읽고 4번, 5번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의 답은 가, 라, 마였거든요. 얘네 틀린 것만 체크하면 1번, 나, 학생 2가 밝음과 어둠을 대비하여 현재와는 다른 과거, 고향의 즐겁고 긍정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대. 지금 여기 밝음과 어둠을 대비한 게 있었어? 없었죠. 그 다음에 다는 왜 틀렸어? 다는 어디가 틀렸어? 그치. 하늘빛은 파란이 있었잖아. 근데 풀섭에 색채 있었어? 없었죠. 하늘빛과 관련된 색채 파란 쓰고 있었는데 풀섭은 관련된 색채 없었잖아. 그냥 풀섭만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한호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너네 원은 두 가지 의미야. 그래서 원이 고전 시간에 나면 무조건 이렇게 옆에 한자를 써줘.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원은 여기 원하다라는 원투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망하다의 뜻도 있어. 근데 원망하다의 한자는 뭐냐면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하다의 이 원자 한자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기억해 놔야 돼. 이거 그냥 기억하는 방법 그냥 이렇게 기억해. 마음 심자 있잖아. 너네 마음 심 종종 알잖아. 마음 심이니까 마음과 관련된 원망이다 해가지고 원하고 옆에 마음 심자 있으면 얘는 원망하다 뜻입니다. 시라는 것은 자신이 느낀 감정과 정서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문학이 바로 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를 공부하시거나 혹은 시 문제를 푸시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하는 게 바로 이 감정과 정서고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과연 이 시를 통해 우리한테 어떤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감정과 정서를 줄 때, 전달할 때 어떤 표현 방식을 썼는지, 그러니까 표현 방식 얘는 이런 거였죠. 비유법은 어떤 걸 썼는지, 아니면 시상전개 방식은 어떤 걸 썼는지, 아니면 객관적 상관물을 썼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시에서 가장 조금 어려운 파트다라는 거. 그래서 시라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시라는 것은 그냥 감정과 정서를 파악하는 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감정과 정서를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지, 비유법인지 시상전개 방식인지 객관적 상관물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시에서 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현 방식과 관련된 개념을 알아두셔야 이 작품에서는 이런 표현 방식을 썼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 방식과 관련된 개념들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시적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란 것은 제가 뭐라 했었냐면, 시적이란 것은 시의 혹은 시에서라 했었죠. 화라는 것은 말하다 라는 거였고,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란 것은 시의 말하는 사람 혹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바로 시적 화자라고 했었고요. 이 시적 화자는 화자,
혹은 시적 자아, 혹은 서정적 자아라고도 하는데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 바로 시적 화자고요. 이 시적 화자는 시인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는지 않은지에 따라서 표면적 화자랑 이면적 화자 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표면적 화자란 것은 시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 소위 말해서 작품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게 표면적 화자이다. 혹은 또 다른 말로는 작품 내부에 있는 것을 표면적 화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화자, 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인데 이 표면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지 혹은 이면이 숨겨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1인칭 대명사를 찾으시겠죠. 나는, 저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시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가 작품 내부에 있는, 화자가 작품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표면적 화자구나 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1인칭 대명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 작품에서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이면적 화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적 대상입니다. 시적 대상이란 것은 시에서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시적 화자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시적 대상이라고 했었죠. 시적 대상이란 것은 시적 화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시적 대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래서 이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혹은 긍정적인 감정 등을 보인다면 그 화자와 대상의 심리적 거리는 가까운 거였고요. 만약에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보인다면 심리적 거리가 멀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란 건 친하냐 혹은 어색하느냐 혹은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심리적 거리가 먼 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좀 어색한 사이가 이 심리적 거리가 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이란 것은 그냥 간단하게 화자 혹은 대상이 처한 상황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6번 청자. 네, 이거 청자 꼭 기억해 두랬죠. 청자 너무 중요합니다. 청자는 중요한 게 시에서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될 게 청자는 시를 듣는 사람이 아니야. 시에서 듣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화자라는 것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 시에서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번 주에도 그 말 하셨잖아요. 청자가 뭐야 했더니 우리요 했는데 여러분들은 독자 혹은 시를 듣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시에서 듣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청자는 독자, 여러분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청자는 시에서 듣는 사람인데 이 시에서 듣는 사람, 청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2인칭 대명사, 너, 당신, 그대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 뭐뭐아, 뭐뭐야, 뭐뭐하, 뭐뭐 이시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시에서 청자가 있다 했던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민호야 이런 식으로 누군가 부르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으면 민호라는 청자가 있는 거고요.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청자가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정서로 갑시다. 제가 정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댔죠. 내가 왜 시적 화자의 정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댔어? 왜? 시가 그치, 시가 뭐였어? 시가 이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달하는 걸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에서 감정과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눌 수 있는데 긍정적 정서에는 기쁨, 사랑, 소망, 기대, 동경, 극복, 여유, 자족감, 충만감, 친근감, 감흥, 깨달음, 경외감 등이 있었는데 자족감이란 것은 이 자가 스스로
족은 만족이었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감정을 자족감이라고요. 충만감이란 것은 가득 찬 거니까 당연히 기분 좋을 거고, 친근감은 친한 거, 감흥이란 건 내가 뭐랬어? 흥을 느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 제가 콧노래 생각하랬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껴야 이런 식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이 감흥, 흥을 느끼는 거는 당연히 기분이 좋은 긍정적 정서를 했고요. 난 제가 경외감이나 감정 꼭 기억했는데 경외감이 뭐였어? 그러니까 두려운데 약간 중요한. 근데 이게 조금 주객이 바뀌었어. 두려운 게 메인이야? 존경이 메인이었죠? 존경 플러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메인이 존경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경외감이란 감정은 두려움이 있는 감정이더라도 존경이 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를 했었고요.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였어? 초월적인 존재. 신 같은 존재. 신이란 존재가 왜 경외감을 느껴? 신이란 존재는 전지전능,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저 존재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행할 줄 알아. 한편으로는 존경을 느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신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면 저 존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나한테 벌을 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감정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경외감이란 것은 존경 플러스 두려움 둘 다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었죠. 부정적 정서까지. 부정적 정서는 슬픔, 미움, 쓸쓸한, 고통한, 분노, 허무, 무상감, 좌절과 비판, 안타까움, 아쉬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시적화자의 태도입니다. 내 태도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태도는 시적화자가 대상, 사항을 대하는 마음, 대응 방식에 의하는 건데 이 시적화자의 태도는 정서와 관련이 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SBS인가? 그 드라마에 스토브리그 아시나요?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에서 그 말이 있거든. 그 감정이 그 순간에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수학쌤은 되게 좋아해. 근데 국어쌤 저는 되게 싫어해요. 그 여러분들이 수학 수업을 갈 때는 되게 수학쌤을 좋아하는 마음에 좀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내 수업, 나를 되게 싫어해. 국어쌤을 저를 되게 싫어하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 와서는 막 뺀질뺀질거리고 수업 안 하려고 그런 태도를 보이겠죠. 그것처럼 그 사람의 정서는 태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는 태도와 관련이 있고 태도의 변화가 바로 정서의 변화다라는 거. 그래서 시에서 정서가 변했다는 것은 태도가 변했다는 거고 또 뒤에 하나 나오겠지만 어조가 변했다 역시 태도, 정서가 변했다 같은 말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태도는 꼭 중요해요. 태도는 그 사람의 정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태도의 변화는 정서의 변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2번 예찬적 태도입니다. 예찬적 태도는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태도인데 이건 주의하실 게 예찬적 태도가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었죠.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야? 너네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구야? 연예인이나? 김채원. 누구? 김채원. 내 질문이 잘못됐다. 여기서 모른다 하면 좆되는 거 아니야? 김채원? 알아! 들어봤는데? 안티프레죠? 오. 맞지? 네. 맞아. 그래, 그럼 민호가 너 생각해봐. 너 김채원을 좋아해. 너가 김채원을 예찬할 거 아니야. 찬양한다. 와,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김채원이 너한테 와가지고 민호야, 너 사실 여자야. 그럼 믿을 거야? 네. 죽어, 그냥. 그냥 여자 해라. 진짜 여자야? 네? 진짜 여자야?
그러니까 갑자기 뭐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지구는 평평하다 혹은 뭐 너는 이 세상은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 얘기해봤자 여러분 믿진 않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찬적 태도라는 게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13번 의지적 태도입니다. 네, 의지적 태도 되게 중요하죠. 의지적 태도는 시적 하자가 결심한 바나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인데 뭐 상황을 이겨내는 극복 혹은 뭐 맞서는 대결이라는데 이건 간단하게 어떤 행동, 액션을 하고자 한다면 다 의지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적 태도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지적 태도는 화자가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한다? 그럼 무조건 의지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를 든 게 뭐 있냐면 여러분들 고전 문학 작품 중에 가실이라는 작품과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가실이와 서경별곡 둘 다 뭐냐면 이별과 관련된 시입니다. 근데 가실이와 서경별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가실이는 의지적 태도가 아니고요. 서경별곡은 의지적 태도예요. 왜 그러냐면 가실이라는 작품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님이 가신 돌아간 만큼 다시 돌아와 주세요라는 식으로 그냥 소망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별곡은 님이 만약에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쫓아가겠습니다라는 따르겠습니다라는 행동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경별곡에서는 의지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따르겠다라는 행동이 나와 있고 가실이에서는 어떤 행동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소망, 그냥 가신 듯 돌아와 주세요 라는 식으로 자신의 소망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없기 때문에 의지적 태도가 아니지만 서경별곡은 따르겠다라는 행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지적 태도가 있다라는 점. 가실이랑 서경별곡은 꼭 같이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가실이랑 서경별곡은 둘 다 똑같이 이별과 관련된 시인데 하나는 의지, 하나는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같이 묶어서 꼭 시험에 단골로 자주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2학년 때인가 그때 교과서에 가실이 나옵니다.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낙관적 태도란 것은 그냥 낙관이란 건 그거죠. 미래에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좋게 생각하는 거고 이거와 반대되는 건 비관적 태도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5번에 달관적 태도입니다. 달관적 태도는 초월한 자세를 보이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해서 해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16번에 동경의 태도입니다. 동경의 태도는 대상, 상황을 그리하면서 그것만을 생각하는 태도인데 이거는 소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려대생을 동경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이 고려대생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망과 관련 있는 것이 바로 동경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화와 합일축의 태도는 어울리거나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건데 당연히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18번에 자연 친화적 태도는 자연 좋아하는 거. 19번에 탈속적 태도는 뭐냐면 속세를 싫어하는 마음인데 이거는 탈이 탈출로 생각하시고요. 속은 속세 생각하시면 돼요. 속세는 옆에 써있듯이 부, 명예 등등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 명예 같은 거 속세를 별로 원하지 않고 얘네들의 갇히지 않는 것이 바로 탈속적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의 회의적 태도는 회가 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의는 의심, 의심을 품는 태도가 바로 회의적 태도고요. 21번의 비판적 태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태도고 22번의 냉소적 태도는 쌀쌀하게 비웃는 거 23번의 자조적 태도는 이 자가 스스로 자자고요. 조는 비웃다라는 조입니다. 그래서 자조적 태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웃는 태도가 바로 자조적 태도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4번의 체념적 태도는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는 태도인데 이건 포기와 관련이 있고요. 25번의 비관적 태도는 낙관적 태도와 반대되는 앞으로 미래는 다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거고
도피적 태도는 도망치는 태도, 관조적 태도는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인데 마치 내 일처럼 안 바라보고 제3자처럼 바라보는, 조금 객관적으로 쳐다보는 게 관조적 태도예요. 그 다음에 28번의 성찰적 태도는 되돌아보며 반성하며 살피는 태도인데, 이 성찰적 태도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찰적 태도를 제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시인은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무조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여기 써놨던 것처럼 작가 확인하면서 스타일 파악하랬잖아요. 그것처럼 윤동주 시인 작품 나오면 아, 이거는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반성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제가 윤동주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준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저 어려운 시기에 여행 다녔던 거는 친일파에 당첨. 근데 그게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설입니다. 어디 가서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어디 가서 그 얘기하면 안 돼. 야, 윤동주는 친일파였어. 이런 순간 안 돼요. 왜냐하면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일본으로 간 유학 비용을 그냥 자기가 번 게 아니라 가족들이 지원을 해줬다 해요. 그게 나와 있는 게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에서 가족들이 보내준 돈으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 당시에 일본으로 유학 보낼 정도로 돈이 있다는 것은 조선 내에서는 조금 엄청 적극적인 친일파까지는 아니고 좀 생계형 친일파까지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이 일본 유학길에서 자신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면 그 조선에서 조금 생계형 친일파하는 가족들한테도 피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에는 자기 주변 유학생 친구들이 막 열심히 독립운동하니까 그래서 조금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래서 더 유난히 많이 느낀 것이 아닐까라는 하나의 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의 작품에서는 성찰과 반성을 자주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회고적 태도는 지나간 일을 대놓고 생각하는 건데, 지나간 일이란 건 과거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는 거, 과거를 회상하는 게 회고적 태도고요. 그래서 회고적 태도는 여러분들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만약에 문학작품에, 시작품에 미래를 생각하는 게 나왔어. 미래를 생각하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회고적 태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너네 이번 1학기 중간고사 하면서 꼭 얘기했던 게 뭐야? 나이 덕에 5분간에서 내가 얘기했던 게 뭐야? 나이 덕에 5분간은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나이 덕에 5분간에서 회고적 태도가 절대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 자습성 문제 풀 때 이 화자의 태도를 고르셔야 할 때 회고적 태도 있는 거 보고 이거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왜냐면 회고적 태도는 과거를 생각하는 건데 5분간의 한 작품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적 태도는 적응하여 익숙해지거나 따르는 태도인데, 수능적 태도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차별 이런 것들을 수능한다면 부정적 정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억압, 차별 등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부정적 정서지만, 그렇지 않고 운명에 순응하여 자신의 길을 나아간다면 긍정적 정서를 했는데, 이 운명에 순응하는 대표적인 시인이 누구냐면 백석 시인입니다. 아주 잘생긴 시인입니다. 백석 시인의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과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백석 시인이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초반에 다 시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가족과도 헤어져서 난 지금 외롭고 너무 쓸쓸해. 근데 그런데라는 시상전을 통해서 무슨 말 하냐면, 이 모든 건 다 나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운명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운명이니까 나는 이 운명을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을 꿋꿋하게 받아들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백석 시인의 작품이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운명에 순응해서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나아가는 게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 저번 주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테스트 볼 거거든요. 이제 한번 수업 나가고. 근데 오늘 오면서 생각한 게 이거를 일일이 말로 하나씩 질문하는 것보다 쓰는 걸로. 왜냐면 너네가 말로 하니까 긴장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낼 거냐면 이렇게 낼 거예요. 수능적 태도라면 수능적 태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빵꾸 뚫어 놓을 거야. 억압착을 수능하면 땡땡땡 정서, 땡땡땡 정서하고 밑에도 이 운명의 수능한 대표적 시인이 땡땡 빈칸 뚫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를 줄 거예요. 시험에 통과하면 네, 그냥 깔끔하게 패스고 만약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험 보거나 깜지 쓰는 거. 깜지는 2번. 근데 그게 틀린 것만 2번이 아니라 전체 다 2번. 재시험은 다른 시험이에요? 재시험 다른 시험지입니다. 빈칸에 다른 거. 그래서 아마 시험지 다를 거야. 민호가 받은 시험지랑 민혁이가 받은 시험지 다를 거야. 좀 귀찮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말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시간 넉넉하게 있어서 현대시까지 다 끝날 것 같거든요. 우리 다음 주 5시에 오시면 바로 이거 시험 볼 겁니다. 5시에 오시면 아마 그 시험지가 이렇게 제가 섞어 놓은 다음에 한 분 한 분씩 줄 텐데 한 분 한 분씩 풀도록. 그게 고민이야. 몇 문제를 할까? 4문제? 4문제면 빈칸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 아예 빈칸이 없을 수도 있어. 빈칸 이런 것 자체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 시의 분위기하고 이렇게 다 뻥뻥뻥 뚫릴 수 있어. 4문제면. 10문제? 10문제면 딱 중요한 거 딱딱딱 집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하고 9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만약 재시험 본다는데 재시험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그분들은 아마 강제 깜지가 될 겁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죠. 계속 재시험 보다가 탈락하다가 결국 끝에는 깜지를 볼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재시험 안 보고 깜지를 선택할 건지. 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는 그렇게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테스트 식으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아까도 뒤에 현대시 4파트 수업 나갔잖아요. 이것도 다음 주에 테스트 볼 거야. 이거 선지 바꿔가지고. 근데 이건 아마 3번까지만 내겠죠? 1, 2, 3만. 재밌겠죠?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자, 31번 시의 분위기. 자, 시의 분위기입니다. 시의 분위기란 건 시 전체에 풍겨나온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시적화의 정서, 태도, 어조 등을 고려하여 너 계속 그러면 여기 앉힐 거야. 시의 분위기는 시적화의 정서, 태도, 어조 등을 고려하여 시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5시까지 오늘 수업에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지각을 했어. 5시 반에 왔어. 5시 반에 왔는데 여러분들 5시 반에 딱 문을 열라는데 내가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시험을 다 통과를 못해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어. 하면서 쨍그랑 던지고 막 뿅망치 계속 뿅뿅뿅 하는데 누군가 비명 지르고 있어. 그럼 너네 들어올 때 분위기 어떠겠어? 좆됐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하면 너네들이 들어올 때 문을 뻥 차고 헬로 하면서 들어올 수 있겠어? 아니면 조용히 눈치 보면서 들어오겠어? 눈치 보면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 사람의
정서, 태도, 그 어조와 관련이 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분위기란 것은 정서, 태도, 어조와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32번 환상적 분위기입니다. 환상적 분위기랑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건데 이건 동화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화 생각할 때 백설공주니 신데렐라니 할 때 백설공주에 난쟁이가 실존이 있어? 없죠. 그 다음에 신데렐라에서도 호박마차 실존이 있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화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 작품은 환상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환상적 분위기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향토적 분위기입니다. 향토적 분위기는 고향이나 시골의 정치가 담긴 분위기인데 얘는 토속적인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래서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토속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고향, 혹은 고향에 대한 모습, 아니면 고향의 지명. 고향의 지명이란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강원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사투리, 혹은 더 추가적으로 농사와 관련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밭, 혹은 농기구 이런 시어들이 있다면 향토적 분위기 혹은 토속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목가적 분위기 역시 향토적 분위기가 유사한데 이 목가란 뜻이 뭐냐면 목가는 가축을 키우다는 겁니다. 이 가축이란 것은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는 별로 안 키우죠. 특히 소를 도시에서 키우긴 되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소, 돼지, 닭 같은 가축을 키우는 데는 보통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가적 분위기 역시 농촌 혹은 향토적, 토속적 혹은 전원적 분위기와 유사한 겁니다. 네, 35번의 애상적 분위기는 슬퍼하거나 가슴 아픈 느낌을 주는 분위기인데 얘는 그리움의 정서와 관련이 있고요. 왜냐면 애상 이런 것 자체가 이별을 해서 아픈 감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움 정서와 관련이 있고 36번의 숭고한 분위기인데 숭고한 분위기는 높은 이상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거나 고상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인데 얘는 쉽게 말해서 도덕적인 존경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존경보다는 도덕적인 존경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 희생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희생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도덕적인 존경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희생, 도덕적인 존경과 관련된 분위기가 바로 숭고한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37번 경건한 분위기는 진지한 분위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8번, 39번인데 이건 간단합니다. 정적인 분위기와 동적인 분위기인데 정적인 분위기 할 때 이 정은 정지 생각하시면 돼요. 스탑. 그 다음에 동적인 분위기 할 때 이 동은 움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정지된 느낌이 있다면 정적인 분위기고요. 반대로 움직임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 느낌을 준다면 동적인 분위기입니다. 동적인 분위기는 다른 말로 역동적인 분위기로 해요. 오케이. 쉽죠? 자, 힘내봅시다. 그래도 우리. 자, 이제 40번의 시적화자의 어조 봅시다. 말투. 네. 시적화자 어조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조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어조라는 것은 태도와 관련이 있고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가 변했던 것은 태도가 변했던 거고 태도가 변했던 것은 정서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막 좋을 때는 저한테 되게 말투도 상냥하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기분 진짜 안 좋아. 그때는 여러분들 말투도 되게 좀 싸가지 없이 하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것처럼 네. 어조라는 것은 말투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 정서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조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여태까지 고등학교 문학에서는 태도와 정서 위주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정서랑 태도 파악하는 게 너무 쉬워.
왜 태도 간단하잖아. 예찬적 태도니 비판적 태도니 무조건 간단한데 어조는 여전히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국어, 문학에서는 요즘 어조, 말투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꼭 어조와 관련된 내용 기억하세요. 자, 41번에 친근한 어조는 상대방을 친하게, 가깝게 여기는 느낌이고요. 42번에 담담한 어조는 차분하고 평온한 느낌. 43번에 애상적 어조는 앞에 애상적 분위기와 관련이 시, 이별과 관련해서 그리움 정서와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 44번, 네, 영탄적 어조 너무 중요합니다. 영탄적 어조 엄청 중요해요. 영탄적 어조란 것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어조인데 이게 기쁨, 뭐 슬픔 이런 것들을 강하게 나타내는 우리가 시를 읽는 사람인데 우리가 과연 어디 파트에서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느낌표, 두 번째 감탄사, 그 다음에 세 번째 감탄형 어미가 있다면 영탄적 어조, 감정을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느낌표 아, 와, 아 같은 감탄사, 뭐뭐가, 뭐뭐다, 뭐뭐구나 같은 감탄형 어미가 있다면 우리는 감정을 강하게 드러난 영탄적 어조를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멋지다가 아니라 멋지다는 그냥 평범하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멋지다가 아니라 너 정말 멋지구나 라는 식으로 뭐뭐구나를 쓰면 영탄법을 쓴 겁니다. 영탄적 어조를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5번과 46번 독백적 어조와 대화적 어조인데 독백적 어조는 혼잣말하는 청자가 없고요. 대화적 어조는 청자가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시면 독백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백의 독백체가 있고요. 두 번째 독백의 대화체가 있습니다. 네, 독백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독백체는 독백의 독백체가 있고 독백의 대화체가 있는데 독백의 독백체는 진짜 청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말하는 사람, 화자만 있고요. 독백의 대화체는 청자는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실제로 청자와 대화를 나누진 않습니다. 독백의 대화체는 너는 어딨니? 뭐 혹은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그냥 청자는 있지만 그 청자와 실제로 대화를 나누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독백의 대화체고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진짜 대화체가 있는데 이 대화체는 뭐냐면 청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청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에서는 감녀가 등장하고 을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대화를 나눠요. 어떻게 실제로 대화를 나누냐면 송민고의 처음 부분에 감녀가 저기 울고 있는 여인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왜 저기서 울고 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을녀가 감녀 너로구나. 너 잠깐 여기 와서 내 하소연 좀 들어줄래? 하고 을녀가 하소연을 막 합니다. 을녀가 하소연을 막 하다가 이 모든 게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했더니 감녀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또 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을녀가 막 얘기하다가 이럴 바엔 나 그냥 차라리 죽어서 달이 될래 했더니 감녀가 을녀야 너 차라리 죽어서 달이 될 바에는 구준비가 되는 게 어떻겠어? 라는 식으로 조언까지 달리는 게 감녀와 을녀의 실제의 대화체인 송미인곡 작품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시집살이 노래도 있어요. 시집살이 노래는 언니와 동생이 실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시집을 갔거든요.
언니가 시집을 갔다가 오랜만에 친정에 온 거야. 자기네 집에 온 거야.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언니 반가워. 언니 잘 지냈어? 하면서 이제 동생이 근데 언니 나도 시집 가고 싶은데 언니 뭐 시집살이 진짜 힘들어 했더니 언니가 야 시집살이 말도 마. 진짜 존나 힘들어. 절대 넌 시집 가지 마. 하면서 막 자기 시집살이 힘든 거 쫙 얘기하고 결국 끝에는 언니가 동생한테 너 진짜 시집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시집살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자와 하자가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진짜 대화체고요. 그렇지 않고 청자만 있고 그 청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게 독백의 대화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와. 실제로 청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니면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7번에 단정적 어조는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하는 거고요. 비판적 어조는 비판적 태도와 비슷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거고 49번에 풍자적 어조는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하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돌려가기 생각하랬죠. 근데 이거 돌려가기 어떻게 한댔어? 예를 들어 못생겼다가 있어. 내 못생겼다 어떻게 말한댔어? 잘못생겼다.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구나 했잖아. 공부 잘하게 생겼다. 왜 공부 잘하게 생겼도 잘생겼어? 차은우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 아니야, 근데 차은우는 솔직히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맞아. 민호도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진짜 잘생겼잖아. 아유, 거짓말을 하니까 말을 더듬게 되네. 들었어? 근데 이거 같이 얘기했잖아. 군대 옆에 있는 얘. 내 인생 살면서 그렇게 못생긴 얘 처음 봤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와, 너 존나 못생겼다 했으니까 걔가 충격 먹어서 앞으로 조금 돌려 말해달라 해서 내가 그래서 그래, 너 이목구비가 진짜 자유분방하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게 하는 게 풍자적 어조고요. 50번의 명령적 어조는 뭐냐면 대상이나 청자에게 강하게 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적 어조는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 청자가 있는 겁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명령적 어조도 청자가 있는 거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 그래서 아라, 어라로 끝날 경우에는 이거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서 청자가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추가했냐면 여러분들 이번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력평가에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 손택수 반문 녹음이래. 고공 답주인가에서 명령적 어조를 통해서 청자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잖아. 그 다음에 설득적 어조 역시 청자를 납득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도 청자가 있는 거예요. 설득적 어조는 청유라고 생각하랬죠. 청유랑 명령의 차이는 뭐냐? 명령은 너 혼자 하라는 거고 청유는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였잖아.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애가 너네한테 야, 너네 공부해! 하는 거는 명령인데 우리 공부 열심히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같이 하는 청유라는 거. 자, 그다음에 유장한 어조는 되게 느릿하게 여유롭게 말하는 것을 유장한 어조라고 합니다. 자, 여기 52번 어조까지 질문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셔서 자, 시어의 의미로 갑시다. 이거 한 번 했던 분들은 그래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네. 민우 나? 기억나? 다행이다, 그래도. 너네는 니네 선배 시험도 되면 안 돼. 걔는 이걸 3년 내내 했어.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 3년 내내 했어, 너네 성대들을. 자, 53번의 시어의 의미입니다. 시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어는 일상에서 쓰이는 의미가 아니라 함축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화자의 정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겨울이란 게 있죠. 겨울은 사계절 중 12월에서 2월의 시기를 얘기하는 게 일상 언어죠. 근데 만약에 겨울이 시에서 쓸 땐 보통 뭘로 써요? 시에서 겨울이 있으면 보통 무슨 의미야? 시련과 고통을 얘기하죠. 이렇게 일상에서 쓰이는 의미가 아니라 시에서만 쓰이는 것을 바로 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이란 것은 일상적으로 원래 사계절 중 12월부터 2월의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시로 쓰인다면, 시에서 쓰인다면 시련과 고통으로 쓰이는데 이것이 바로 시어의 의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때 말씀드렸는데 시어의 의미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특히 현대문학에서는 잘 안 나와요. 현대문학에서는 정말 가끔씩 한 문제 출제되지 이건 자주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54번의 함축적 의미는 하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55번의 비유적 의미인데 비유적 의미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빗대어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뒤에 수사법 할 때 비유법 말씀드릴 텐데 비유법은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수능을 출제한 평가원에서 매년 수능을 이렇게 출제할 거다 해서 6월과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올해 수능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작년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비유법 문제가 두 번 등장했거든. 6월 달에 24번, 9월 달에 24번 했는데 이 24번 둘 다 어떻게 나왔냐면 비유법을 쓰고 있다가 아니라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6월과 9월 달에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그렇게 6월과 9월에 연속으로 비유법이 아니라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문학에서 비유법이 쓰여졌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 의미를,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지규법, 운유법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지규법이 뭔지까지 이렇게 알고 있으랬잖아. 지규법이 뭐야? 직접적으로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와 같은 연결어를 사용해서 직접 비유한 거였고 운유법은 뭐뭐처럼은 지규법. 운유법은 그런 거 연결어 없이 그냥 비유하는 거. 그 다음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대유법은 되게 기억이 났는데 대유법.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뭐랬어? 이 강의실에 다리가 10개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사람이 5명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다리라는 사람이 부분을 통해서 사람 전체를 드러내는 게 대유법. 그 다음에 풍유법은 뭐였어? 시원아! 풍유법. 그래, 속담이나 격언 쓰는 거. 내가 만약에 수업하다가 맞춤법을 틀렸어. 맞춤법 틀렸어. 너네들이 쌤 맞춤법 틀렸어요. 쌤 병신이네요. 이런 게 아니라 쌤 어쩔 수 없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다가 이때잖아요. 이렇게 속담을 쓰는 게 풍유법. 자, 그 다음에 56번의 상징적 의미. 상징적 의미란 것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사물로 나타내는 건데 이 상징적 의미 때문에 시어의 의미가 잘 문제 안 나옵니다. 현대 문학에서는.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이 있는데 이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보통
고전 문학에 많이 나옵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소나무의 의미가 뭐야? 소나무 하면 무슨 의미가 생각나? 지조와 절개잖아. 그렇게 소나무 하면 지조와 절개라는 의미가 떠올리는 게 상징적 의미야. 근데 너네 여태까지 현대문학 공부하면서 소나무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 있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 의미는 고전 문학에 나오지 현대문학에서 잘 안 나옵니다. 의미에는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이 있는데 원형적 상징이란 것은 인류 보편적으로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어딜 가든 다 이야기하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BTS 얘기하면 3사, 월드클래스 떠올리겠죠? 이게 원형적 상징이고요. 관습적 상징은 한 사회,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건데 예를 들어 소나무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하라고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뭔 개소리야 이러겠죠. 왜냐면 아프리카 사람들 소나무를 실제로 본 적도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문제 안 나옵니다. 개인적 상징은 지 마음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건 잘 기억하네. 나의 약점을. 너네 종이비행기는 뭐 생각나? 나는 트라우마야. 이번에 객관적 상관입니다. 네, 객관적 상관은 엄청 중요하됐었죠. 객관적 상관이라는 것은 화자의 감정을 환기하는 겁니다. 환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불러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내가 수업 때 문 열잖아. 그게 뭐야? 바깥 공기를 안으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환기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어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이입, 대조, 매개체. 감정이입은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비슷하거나 똑같기 때문에 대상을 통해서 감정을 환기하는 거고요. 대조는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반대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대상을 보면서 감정이 환기되는 거. 매개체는 그 대상만 봄으로써 감정이 확 환기되는 거. 내가 예시 어떻게 줬어? 감정이. 감정이 예시.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서 스타벅스를 갔는데 스타벅스 옆 테이블에서 남자랑 여자 막 싸우다가 여자가 우리 헤어지면서 남자 뺨을 딱 때리고 와. 그럼 나 혼자 남은 남자는 막 질질 짜면서 하고 있어. 그럼 난 그저까지 이별의 스푼을 겪지 않았는데 나랑 똑같은 처지인 새끼를 보면서 저 새끼도 헤어졌네. 나도 헤어졌는데 하면서 이별의 스푼을 확 겪는 게 감정이입. 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스타벅스를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여자랑 남자가 이거 먹어 이거 먹어서 알콩달콩 놀고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던 적이 있는데 나랑 감정이 반대되는 새끼들을 보면서 나는 이별의 스푼을 확 겪는 거고. 매개체는 이 정도면 나와야 되지 않니? 매개체는 뭐였어? 그렇지. 왜 짜파게티야? 내가 일요일 아침마다 여자친구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는데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서 부엌에 가서 부엌 선반을 딱 열었는데 짜파게티가 툭 떨어져. 그럼 난 그 짜파게티를 보면서 여자친구랑 일요일 아침마다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는데 지금은 여자친구 헤어졌다. 이 짜파게티 나 혼자 끓여 먹어야 되네. 그 전까지 나는 짜파게티 때문에 이별의 숨을 겪지 않았지만 짜파게티를 보면서 이별의 숨을 확 겪는 게 매개체. 자, 그 다음에 61번 음성상징어입니다. 음성상징어라는 것은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랑 움직임을 흉내내는 의태어가 있어요. 의성어할 때 이 성은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의태어할 때 이 태는 형태고요. 그래서 의성어는 소리를 글자로 쓴 거고요. 의태어는 형태를 글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너네 막 오리는 꽥꽥 운대. 이때 꽥꽥이 진짜 우는 것 같잖아. 오리가 진짜 꽥꽥 울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리가 실제 우는 소리를 글자로 쓴 게 의성어고요. 오리는 뒤뚱뒤뚱 걷는데 근데 오리가 진짜 걸을 때 뒤뚱 소리 내면서 걷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리가 걷는 형태를 글자로 쓴 게 의태어입니다.
이렇게 의성어랑 의태어, 음성상징어를 쓰면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것은 생동감이 부여되고요. 그다음 운율 형성까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채어입니다. 색채어라는 것은 색깔을 나타내는 말로 색깔을 직접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긴 바다인데 푸른 바다, 태양이긴 태양인데 붉은 태양,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직접 나타낸다면 색채어가 쓰여졌다라는 거. 자, 네. 잠깐만. 62번까지 질문? 자, 봅시다. 시의 이미지. 자, 이 시의 이미지란 것은 언어에 의해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림,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여서 감정, 분위기 등을 효과적으로 잘 보여준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미지가 우리말로 심상이고요. 심상이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이나 이미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64번에 감각적 이미지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 보여주는 이미지인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적 이미지를 다 감각적 이미지라고요. 시각적 이미지란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 색깔, 명암, 동작인데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신 게 명암, 밝다, 어둡다. 네, 밝고 어두운 것도 우리가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동작 역시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내신 문제에선 가끔씩 등장하는데 수능에선 절대 등장하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동작, 그러니까 형태를 소리로 나타내는 게 뭐였죠? 형태를 소리로 나타내는 거? 그치, 의태어. 의태어가 시각적 이미지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태어란 것 자체가 형태를 글자로 나타내는 건데 그 형태는 우리가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태어는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고요. 이건 학교 내신에만 가끔씩 등장하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태어 자체가 음성상징어인데 음성상징어는 귀로 들어야 알 수 있는 건데 왜 의태어는 시각적 이미지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학교 내신에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66번에 청각적 이미지는 귀로 듣는 거, 그래서 소리, 음성상징어. 후각적 이미지는 코, 미각적 이미지는 혀, 맛 같은 거. 촉각적 이미지는 감촉이나 온도인데 온도도 조심하셔야 돼요. 춥다, 따뜻하다. 아니면 차갑다, 뜨겁다 이런 것들 다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다 피부로 느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춥다, 따뜻하다 역시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70번에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공감각적 이미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학교 내신에 정말 단골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공감각적 이미지란 것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한 건데 소위 말해서 감각의 전이라고 하고요. 이건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감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A라는 감각적 이미지가 다른 하나의 감각적 이미지, B라는 이미지를 꾸며주는 게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예시를 보시면 푸르른 울음소리야. 여러분 푸르른이란 것은 감각 중에 무슨 이미지야? 그렇지. 소리는 정각. 근데 여기 보시면 울음소리긴 울음소리인데 어떤 울음소리냐면 푸르른 울음소리래. 그 앞에 있는 푸르른이 지금 뒤에 있는 울음소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시각적 이미지가 청각적 이미지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소리인 청각적 이미지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라고 합니다. 뭐뭐화할 때 이 화는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울음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푸르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의 상승 이미지입니다. 상승 이미지는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건 당연히 긍정적 정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적에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면 기분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이미지는 긍정적 이미지. 하강 이미지는 내려가는 건데 여러분들 당연히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 자, 그 다음에 생성 이미지는 무엇인가 새로 생겨난 느낌인데 소망이 이루어지거나 탄생, 부활, 재생 이런 것들을 다 생성 이미지를 하고요. 소멸 이미지는 소망이 좌절되는 거 혹은 죽는 거, 상실하는 거, 허무하는 거 다 소멸 이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는 아까 분위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 동적 할 때 이 동은 움직이는 거여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주는 게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할 때 이 정은 정지된 느낌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정적 이미지. 자, 그 다음에 77번의 계절감의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계절적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계절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이죠. 눈이란 것은 겨울에만 오는 거기 때문에 눈하면 겨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요. 낙엽은 가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절을 떠올리게 하는 게 바로 계절감의 이미지, 계절적 이미지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8번. 네, 시상 전개 방식.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다 시상 전개 방식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상 전개 방식이 뭐냐면 시인이 시의 내용을 펴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의 내용이란 것은 감정과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내용을 시상이라는데 시상이란 것은 시의 내용이란 건 감정과 정서고요. 펴나가는 방식은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시인이 자신이 느낀 감정과 정서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였는데 시상 전개 방식은 그러한 감정과 정서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냐라는 게 바로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별의 슬픔이란 것을 전달하고 싶어. 근데 이별의 슬픔은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귀었을 때부터 헤어졌을 때까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전달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순행적 구성 혹은 시간의 흐름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전달하는 게 바로 시다라는 거.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은 시에서 달라지는 것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이란 것은 시인이 시상,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달라지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 79번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인데 이거는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그래서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추보식 구성이란 건 뭐냐면 추보가 발걸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을 순서대로 앞발, 뒷발, 앞발, 뒷발 이렇게 하잖아요. 잠깐만, 앞발, 뒷발이 아니지. 왼발, 오른발이지. 왼발, 오른발을 하나둘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보식 구성이란 것도 역시 시간이 순차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예시를 들면 과거, 현재, 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이 순서대로 달라지는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 혹은 순행적 구성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80번의 역순행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순행적 구성인데 이거는 우리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해서 봄봄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봄봄이라는 작품에서 역순행적 구성을 쓰고 있는데 역순행적 구성이란 게 무엇이었냐? 시간이 역순, 거꾸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기억해 두세요. 역순행적 구성은 현재에서 과거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봄 다음에 여름인데 여름에서 봄 되는 거면 이것도 역순이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데 네, 계절은 순환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름에서 봄이 된 거는 거꾸로 간 게 아니라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 봄에서 여름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역순회적 구성은 현재에서 과거 간 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공간이 달라지는 거고요. 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화자가 직접 공간에 이동한 게 있고 아니면 시선만 이동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학원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달라지면 진짜 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간에 이동했다는 시상전개 방식인데 시선이 이동하는 게 왜 공간에 이동했다는 시상전개 방식이냐면 내가 만약에 문을 보고 있다가 창문을 봐. 그럼 나의 시선이 문에서 창문으로 옮겨졌는데 이게 문이라는 공간에서 창문이라는 공간으로 옮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선 이동 역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근경에서 원경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것 역시 공간이 바뀐 겁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면 근경은 가까운 곳이고요. 원경은 먼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의 수미상관이에요. 수미상관은 시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같거나 유사한 시상전개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수미할 때 수는 처음을 시작 부분을 얘기하고요. 미는 꼴이라 해가지고 끝, 마무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이란 건 뭐냐면 처음과 끝이 상관이 있다. 혹은 시작과 마무리가 같거나 상관이 있다, 유사하다 해서 수미상관의 전개 방식이라고요. 수미상관은 수미쌍관, 수미상응이라고 하는데 글자가 달라지긴 했는데 수미라는 글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비슷하거나 유사하다면 수미상관, 수미쌍관, 수미상응, 수미가 들어간 시상 전개 방식을 고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시에서 이렇게 시가 나와 있으면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부분이면 그러니까 처음에 A라는 부분이 나오면 끝부분 역시 A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형태적인 안정감도 취합니다. 왜냐면 시작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을 쓰면 의미가 강조되고 운율이 형성되는데 이건 왜야? 반복돼서 그런 거죠. 처음에 A, 끝에 A가 등장했던 거는 A가 2번 이상 등장한 A를 반복했다는 건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반복법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2번 이상 쓴 건데 반복법을 쓰면 의미를 강조하고요. 운율을 형성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반복법. 반복법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2번 이상 쓴 건데 반복법을 쓰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미상관 역시 처음에 A, 끝에 A라는 A가 2번 이상 등장한 A를 반복했기 때문에 수미상관을 쓰면 의미가 강조되고 운율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A를 왜 반복하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냐면 내가 수업 끝나기 전까지 이제 우리가 15분 정도 남았는데 내가 끝나기 전까지 15분 내내 얘들아 수미상관 진짜 중요하다, 수미상관 진짜 중요하다, 수미상관 진짜 중요하다 계속 반복해봐. 그럼 어떻단 거야? 수미상관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운율은 왜 형성된댔어? 만약에 라라는 글자를 너네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봐. 그러면 라 이렇게 AI로 딱딱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말하다 보면 리듬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법을 쓰면
음이 강조가 되고 운율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미상가는 처음과 끝부분이 똑같은 거고 구조적 형태적인 안정감과 의미 강조, 운율 형성의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3번에 선경후정이 있어요. 이거는 한자부터 천천히 보시면 선은 먼저고요. 경은 경치, 후는 뒤에, 정은 감정, 정서입니다. 그래서 선경후정은 경치를 먼저 말하고 감정을 뒤에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정이 뭐라고? 감정, 정서.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 생각해봐. 너네가 고대부고를 3년 동안 다녔어. 고대부고 3년 동안 다니다가 너네가 졸업하고 한 10년 뒤에 30살에 고대부고를 오랜만에 온 거야. 근데 고대부 왔는데 고대부가 똑같아. 그럼 너네 고대 보면서 와, 고대부 진짜 똑같다 라는 식으로 먼저 경치를 말하고 와, 근데 여전히 족같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정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먼저 경치를 말하고 그 뒤에 정서를 말하는 게 바로 선경후정입니다. 이 선경후정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외부, 경치에서 내부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가 경치를 봤을 땐 경치가 바깥에 있잖아. 먼 곳에. 먼 곳에 있다가 너네들이 감정은 어디서 말해? 우리랑 가까운 내면에서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 경치에서 우리 감정을 말한 내면으로 시선이 이동했기 때문에 선경후정은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과 관련이 있고 외부에서 내부 혹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경후정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선경후정의 시상전개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선경후정은 어렵게 나오면 시선의 이동 혹은 공간의 이동 혹은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 시상전개 방식을 썼다라고도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구조 혹은 문장구조는 다른 말로 통사구조로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랑 통사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통사구조, 문장구조는 같은 말이고요. 얘네들을 반복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복이기 때문에 의미 강조, 운율 형성의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나는 사과를 먹고 있다. 나는 바나나를 먹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나는 뭐뭐를 먹고 있다. 나는 뭐뭐를 먹고 있다. 라는 식으로 문장구조, 통사구조가 반복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 강조, 운율 형성의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시상의 집약입니다. 시상의 집약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시상이란 것은 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시의 내용은 감정 혹은 정서라고 해요. 근데 이 집약이란 건 집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상의 집약이란 건 뭐냐면 시의 내용, 감정과 정서를 집중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 감정과 정서를 집약시켜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문장의 끝을 명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명사로 끝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 자 우리 이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수업 끝! 이라고 말하면 끝에 확 집중이 되잖아. 그것처럼 명사로 마무리하면 그 모든 내용, 감정과 정서가 한 곳에 팍 집중이 되는 시상의 집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의 시상의 전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시상이란 건 시의 내용이에요. 시의 내용은 감정과 정서라고 했었는데, 전환이라는 것은 바뀌는 거죠. 변화하는 거. 아까 우리 감정을 시의 화자의 정서,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어? 정서를 두 가지로 나눴잖아. 어떻게 나눴어? 크게. 정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 정서. 정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 어떻게 나눴어? 긍정이냐 부정이냐 나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상 전환, 감정이 변했던 것은 긍정이 부정되거나 부정이 긍정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상이 바뀌는 건 얘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시상이 전환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종결 어미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세 가지라는 접속어란 것은 반전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했으면 앞에 말과 다 반대되는 좀 변화된 느낌을 줘야 돼. 그래서 막 나는 슬펐다. 그러나 나도 슬펐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슬펐다. 그러나 이제는 극복해서 나는 행복하다. 라는 경우는 확 바뀌었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부정에서 행복했다라는 식으로 긍정으로 바뀐 거. 이게 시상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없어?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자, 87번. 후렴구의 사용입니다. 자, 아까 우리 정중에 향수할 때 말씀했는데 후렴구 사용하면 무슨 효과 있겠어? 또? 네 가지였죠. 그렇죠. 여기 이쁘게 잘 써있죠. 후렴구의 사용. 각 끝에 후렴구를 사용하면 운율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혹은 형태적인 통일성을 느낄 수 있고요. 연이 구분되고 의미가 강조되고 운율이 형성됩니다. 왜 후렴구를 쓰면 의미가 강조되고 운율이 형성돼? 그렇지. 후렴구를 반복했잖아. 후렴구를 반복했기 때문에 의미가 강조되고 운율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의 울림소리의 사용입니다. 울림소리란 것은 미음, 니은, 리응이 혹은 모음 같은 건데 이거는 밑에 써있듯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줘요. 울림소리 자체가. 이건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기말고사에 문법 출제될 수 있다니까 문법의 자음 파트에서 꼭 나오거든요. 자음 파트에서 울림소리란 것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콧노래, 노래가 다 울림소리가 들어가. 뭐 라라라라라, 난나나나 이런 식으로 다 울림소리에 그렇게 콧노래 울림소리 들어가는 거는 울림소리 자체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거고요. 이런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리듬감, 운율을 형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성 상징을 쓰면 운율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90번. 비유법입니다. 아까 제가 비유법 뭐라 했었죠? 비유법 직접 표현하는 거. 비유법. 비유법 빗대어. 빗대어 표현하는 거였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비유법이란 것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비유법이란 것은 직접 설명하지 않고 원래 표현하고자 한 대상, 원관념을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비슷한 대상을 얘기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게 바로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비유법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비유법 안에 지규법,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대유법, 풍유법, 중의법까지 있는 거야. 중의법까지가 비유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 너네가 여기서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거 썼네. 그럼 얘는 지규법 썼네. 근데 문제에 만약에 너네가 비유법을 썼다 하면 이거 지규법 썼는데 이거 비유법 틀린 거잖아. 이게 아니라 비유법 안에 지규, 은유, 의인, 풍유, 화류, 대유 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규법이란 거 뭐냐면 연결어를 사용해서 직접 연관 짓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와 같은 연결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관념, 원래 표현하고자 한 대상과 발음 비슷한 대상, 보조관념을 직접 연관지어서 표현한다 해서 지규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직접 연관짓냐면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와 같은 연결을 사용하는 거야. 은유법이란 건 뭐냐면 연결을 사용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표현한 거여서 연결어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은유법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잖아. 내 마음은 호수다. 얘는 지금 뭐야? 내 마음이라는 원관념을 호수라는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거죠. 근데 얘 연결어 있어?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없지. 그러기 때문에 얘는 은유법. 그럼 내 마음은 호수다를 지규법으로 바꿔봐.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내 마음은 호수다를 지규법으로 바꾸면? 그렇지. 내 마음은 호수처럼 넓다야. 얘도 똑같죠. 내 마음이라는 원관념을 호수라는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건데 조심하는 게 뭐뭐처럼 이라는 연결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규법입니다. 지규법과 은유법 차이점 꼭 기억해 두세요. 지규법은 연결을 사용한 거, 은유법 연결어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의인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 화류법은 생명,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 그다음 대유법은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10개 있다는 게 뭐야? 다리라는 게 사람의 부분이잖아. 일부분. 그래서 사람의 일부분인 다리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전체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대유법인 거. 아까 말씀드린 풍유법이란 것은 속담이나 격언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97번의 중의법이란 거 뭐냐면 한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중의법은 현대문학에서 등장해보는 고전문학에 많이 등장하고 예시된 게 이거였죠. 수양산. 수양산은 진짜 산 이름이 있지만 그 속에 또 다른 뜻은 수양대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양대군, 세조를 비판할 때 수양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98번 반복법.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죠. 반복법. 같거나 비슷한 말을 되풀이라 표현한 건데 쉽게 말해서 같거나 비슷한 말을 2번 이상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이상 쓰면 의미를 강조하고요. 운율 형성하는 효과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열거법입니다. 열거법이란 것은 비슷한 말의 내용을 여러 개 드러내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해서 비슷한 말을 3개 이상 쓴 거야. 그러니까 반복법이랑 열거법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반복법은 2번 이상 쓴 거고 열거법은 3개 이상 쓴 거예요.